나이가 들면서 걷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 혹시 가만히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아, 단순히 속도가 느려지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지고 왠지 모르게 좀 불안정해 보이는 느낌?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운동 조절학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힘이 빠져서 그렇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시스템의 변화요? 네, 우리 몸의 엔진, 또 센서,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제하는 중앙 처리 장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보면요. 왜 대화하면서 걸을 때 갑자기 휘청하게 되는지 같은 그런 일상 속 궁금증들이 아주 명쾌하게 풀릴 겁니다. 와, 엔진, 센서, 중앙 처리 장치. 비유가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마치 우리 몸의 움직임에 대한 정밀 설명서를 받은 기분인데요. 자, 그럼 이 설명서를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몸의 변화를 한번 깊이 이해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성공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진행, 자세 조절, 적응 이 세 가지가 필수라고 하더군요. 그럼 첫 번째인 진행,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부터 보면 솔직히 걷는 리듬 자체는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걷기 리듬을 만드는 척수나 뇌줄기, 이쪽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잘 유지가 돼요. 아, 그래요? 네, 문제는 그 상위 단계, 그러니까 대뇌피질의 섬세한 조절 능력이나 근육이 실제로 내는 힘, 그리고 외부 환경을 감지하는 감각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추진 효율이 크게 감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추진 효율이 떨어진다. 결국 같은 거리를 가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겠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건데요. 그 주된 원인이 보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발목으로 땅을 힘차게 밀어주는 힘, 이른바 발목 추진력이 약해지는 게 결정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몸에 아주 영리한 혹은 어쩔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리한 변화요? 네, 추진력을 만드는 중심축을요, 약해진 발목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강한 엉덩관절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아, 일종의 엉덩관절 전략으로 전환하는 거죠. 약해진 발목의 힘을 엉덩이 근육으로 어떻게든 보상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와. 그게 단순히 힘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바꾼 결과라는 거군요. 그냥 똑같이 걷는데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걷는 방식의 플레이북을 다시 쓰는 거네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적응 과정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발을 힘차게 밀어주지 못하고 짧은 보폭으로 조심스럽게 걷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엉덩관절 전략이라는 게 앞으로 나아갈 때의 이야기라면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균형을 잡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요소인 자세 조절 능력에는 어떤 보상 전략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이건 그냥 쇠퇴하기만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세 조절은 추진력과는 다른 메커니즘이죠. 여기서는 뭐랄까 전략의 변화라기보다는 반응 속도와 정확도의 저하가 훨씬 두드러집니다. 우리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각, 발바닥의 감각, 귀 안의 평형 감각 같은 센서들의 해상도가 낮아지고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도 느려지죠. 센서의 해상도가 낮아진다. 그 결과는 바로 눈에 보이겠네요. 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몸의 미세한 흔들림이 커지고요. 누가 살짝 밀거나 버스가 갑자기 멈췄을 때 균형을 잡으려고 발을 내딛는 반응이 한 박자 늦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몸은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극단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보상 전략을 쓰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두 발이 동시에 땅에 닿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양발의 너비를 넓혀서 지지 기반을 넓히는 거죠. 자동차 바퀴축을 넓히는 것처럼요. 아하. 또 여러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뻣뻣하게 굳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유연하게 충격을 흡수하기보다 그냥 단단하게 버텨서 넘어지지 않으려는 전략인 셈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이나 바닥에 울퉁불퉁한 곳에 가면 갑자기 더 불안정해지는 거군요. 주된 정보 원인 시각 정보가 줄어드니까 다른 센서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센서들마저 성능이 떨어졌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세 번째 요소인 적응 능력의 저하와 직결됩니다. 예측 가능하고 평탄한 환경에서는 그럭저럭 괜찮다가도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적응 능력의 저하? 이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 감각 재가중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이게 바로 그 이야기인가요? 네,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평한 실내를 걷다가 갑자기 푹신한 카펫 위를 걷게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우리 뇌는 순간적으로 발바닥에서 오는 감각 정보의 중요도를 낮추고 시각 정보나 평형 감각 정보의 비중을 확 높여서 걸음걸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게 각 감각의 중요도를 실시간으로 바꾸는 과정이 감각 재가중인데 이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면이나 조명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에 유독 휘청거리게 되는 거군요. 시스템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서 제가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바로 인지 운동 간섭 비용의 급격한 증가였습니다. 인지 운동 간섭 비용이요? 이거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나요? 멀쩡히 잘 걷던 분이 갑자기 말을 걸면 우뚝 멈춰서서 대답하는 경우요? 뇌가 걷는 거란 생각하는 걸 동시에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 정확합니다. 바로 이중과제 수행 능력의 저하입니다. 걷는 행위는 젊을 땐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나이가 들면 감각이 무뎌지고 근력이 약해지니까 뇌가 걷는 행위 자체에 더 많은 주의력을 할당해야 하거든요. 아, 그러니 다른 인지적 과제, 예를 들어 대화하기, 길찾기, 계산하기 같은 걸 동시에 하려고 하면 뇌의 처리 용량이 과부하에 걸리는 거죠. 그렇군요. 보행의 질이 뚝 떨어지거나 아예 걷는 걸 멈춰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와, 그렇군요. 진행, 자세 조절, 적응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결국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움직임의 모양, 즉 운동 형상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측정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걷는 속도와 보폭은 뚜렷하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1분당 걷는 걸음수, 즉 보속은 거의 유지되거나 아주 약간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결국 짧아진 보폭으로 더 총총 걸음을 걷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혹시 넘어질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좀 더 결정적인 변화 같은 것도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최소 발끝 높이라는 건데요. 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 스윙하는 발의 끝이 땅에서 얼마나 높이 떨어지는가를 측정한 값입니다. 이 높이가 낮아지거나 걸을 때마다 높이가 들쭉날쭉 불규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문떡이나 살짝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그대로 걸리겠네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변화네요. 네, 그 살짝 튀어나온 보도블록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엉덩관절을 뒤로 펴는 범위가 줄고 무릎을 구부리는 타이밍이 미세하게 변하면서 의도치 않게 발끝이 땅에 끌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움직임의 모양 자체가 작고 불규칙하고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거군요. 그럼 이번엔 힘, 즉 운동 역학적인 측면을 보죠. 자료에서 엔진 성능 저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발목 추진력 감소와 같은 이야기죠. 맞습니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변화는 발목 관절이 땅을 밀어내는 힘, 즉 파워가 크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밟아도 차가 예전처럼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엔진 성능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은 이걸 어떻게든 보상하려고 엉덩관절 전략을 쓴다고 하셨고요. 근육을 사용하는 패턴 자체도 바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전도 EMG 검사 데이터를 보면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동시에 켜져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몸이 뻣뻣해지는 이유죠. 그런데 정작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 추진 근육인 장단지근은 활성도 자체가 감소하고 힘을 써야 할 최적의 타이밍도 놓치게 됩니다. 순환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다면 이제 근본적인 원인, 즉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차례네요. 앞서 비유해주신 센서, 엔진, 중앙처리 장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감각계, 즉 센서의 노후화부터 짚어주시죠. 네, 거의 모든 감각이 영향을 받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차이를 구분하는 대비 감도가 떨어져서 밤에 화장실 갈 때 문턱이 잘 안 보인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죠. 아, 네. 또
발바닥의 촉각이나 관절의 위치를 느끼는 고유 감각이 무뎌져서 눈을 감고 서 있으면 훨씬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귀 안에 있는 평형 감각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죠.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의 기능도 저하돼서 고개를 갑자기 돌리거나 몸을 회전할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휘청하기 쉽습니다. 이 모든 센서에서 들어오는 입력 정보가 부정확하고 노이즈라 끼어 있으니까 뇌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조건이 바뀌면 갑자기 불안정해지는 현상의 근본 원인이죠. 센서가 이 정도면 움직임을 직접 만들어내는 엔진, 즉 운동계는 말할 것도 없겠네요. 흔히 말하는 근감소증, 사코페니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육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는데 특히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 섬유가 더 빨리 사라져서 순발력이 뚝 떨어집니다. 반응해야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통증까지 동반되면 앞서 말한 비효율적인 보상 패턴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센서와 엔진이 모두 노후화되는 거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중앙처리 장치, 즉 뇌의 기능 변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주의력이나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집행기능 같은 고차원적인 인재 자원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큽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이중과제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거죠. 뇌의 여유 용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자료에는 심폐 능력이나 심리적인 부분 같은 비신경계 요인도 언급되어 있더군요. 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폐 능력이 떨어지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니까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이게 다시 근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낙상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아, 그거요. 네, 한번 넘어졌던 경험이 있으면 그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온몸의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거든요. 이게 움직임을 더 부자연스럽고 뻣뻣하게 만들어서 역설적으로 넘어질 위험을 오히려 높이게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단순히 평지를 걷는 데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네요.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더 어려운 과제들, 예를 들어 계단 오르내리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겠어요. 맞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평지 보행보다 무릎과 엉덩 관절을 펴는데 훨씬 더 큰 근력을 요구합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속도가 느려지고요. 힘을 보조하기 위해 난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죠. 저는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어렵다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내려오는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 브레이크를 잡듯이 늘어나면서 힘을 조절하는 원심성 조절 능력이 필수적이거든요. 원심성 조절이요? 네, 이건 단순히 힘을 쓰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절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낙상 위험도 높습니다. 여기에 시각적인 깊이 감각이 떨어지거나 무릎 통증이 있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지죠. 정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일어서는 건 우리 몸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성공적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인데 이 능력이 떨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상 동작이 나타납니다. 아, 상체를 과도하게 앞으로 숙이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팔로 팔걸이나 무릎을 힘껏 밀면서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보상 동작이 나타나는 건가요? 주원인은 다리 근력 약화와 예측적 자세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사실 일어나기 직전에 눈에 보이지 않게 몸통 근육을 미리 긴장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측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팔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아하. 임상적으로 이 STS 속도가 느려지는 건 전반적인 이동 능력 저하와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복근의 힘으로 상체를 한 번에 일으킬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몸통을 분절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누워서 팔로 바닥이나 침대를 짚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양상이 증가하죠. 네네. 특히 야간에는 어두운 환경에 더해서 기립성 저혈압, 즉 갑자기 일어날 때 핑 도는 어지럼증의 위험도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노화에 따른 이동성의 변화가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리되네요.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고 감각기의 센서의 정밀도가 낮아지며 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중앙 처리 장치 인지의 여유 용량이 부족해지는 총체적인 과정이라는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콩자 조용히 걸을 땐 괜찮아 보여도 환경이 조금만 복잡해지거나 누군가 말을 걸거나 계단을 만났을 때 문제가 확 드러나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단순히 나는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요. 나의 움직임은 얼마나 적응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최근에 친구와 대화하면서 약간 울퉁불퉁한 길을 걸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대화에 집중하다 발을 헛디딜 뻔했거나 반대로 걷는 데 신경 쓰느라 대화의 흐름을 놓치진 않으셨나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몸의 엔진, 센서, 조절기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혹은 힘겨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력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왜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지점이기도 하죠.